네,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대학수정책관 설세훈입니다. 먼저 2020 우리 인문대학 심포지움 개최를 축하드리고 또 저도 이렇게 참여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심포지움의 주제가 팬데믹 넘어 대학의 미래를 묻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번 심포지움에 참여해달라고 우리 이재영 학장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무엇을 말씀을 드려야 되지? 또 그게 심포지움의 주제와도 맞아야 되고, 저는 이제 정부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도 의미 있는 자료가 돼야 될 것으로 상당히 고민을 했었는데, 저희가 지난 9월에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방안이 그 포스트 코로나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디지털 기반 고등교육 혁신 지원 방안이라고 하는 방안을 발표를 했고요. 여기에 이제 생각하는 고민이 코로나 이후에 있어서의 대학 교육은 어떠한 식으로 가야 되고 정부는 무슨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갖고 방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오늘 이 심포지움의 주제와 거의 일맥상통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그래서 오늘 주로 그 동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상황에 대한 인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코로나는 우리 사회 모든 전반에 막대한 변화와 영향을 끼치고 있고, 또 향후에도 어떻게 갈지, 또 어떠한 변화를 수반할지는 사실 예상하기는 힘듭니다만 지대하고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교육계도 뭐 예외는 아니었죠. 잘 아시는 것처럼 올 3월 달부터 초중고등학교에 있어서의 원격 수업, 또 교육 우리 대학에 있어서의 개강 연기 등 다양한 상황들이 벌어졌고, 또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마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원격 수업, 비대면 수업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게 일반 명사화되는 것처럼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만, 아마 코로나가 없었으면 그렇지 못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정부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사실 굉장히 다양한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전 사회적으로 위기도, 그다음에 저희가 갖고 있는 사회의 취약성도 보여줬습니다만, 또 다양한 변화들 속에서 긍정적인 것들도 사실 저희가 확인할 수 있어서 그러한 것들을 잘 모아서 하나의 코로나 이후에 중요한 정책적인 방안을 만들어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됐고, 이것을 위해서 맨 처음에 한 게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교육부가 대학교육연구소를 통해서 학생과 교원과 대학에 코로나와 관련된 서베이를 조사를 했는데요. 보시면 첫 번째로 사실 이제 1학기 때의 원격 수업은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았죠. 대학도 그렇습니다. 물론 학교마다 격차는 있었습니다만 대학이 준비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그 보통 그래도 원격 수업이 보통 이상이었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70% 이상이 됐다고 하는 점은 좀 눈여겨볼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 상황 이후에 있어서도 원격 교육은 계속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 부분은 선생님들, 즉 교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상황 이후에서도 원격 수업은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셨고요. 또 이것이 향후에 수업에 있어서의 혁신, 그리고 수업의 역량을 강화시켜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대학은 1학기 때의 그 어려웠던 경험 속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원격 수업이든 혹은 대학의 혁신이든 이런 걸 위해서는 정책적인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고, 두 번째, 이게 저희가 가장 가슴이 아픈 부분입니다만, 저희는 그래도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고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보다 근본적인 대학의 혁신을 자율적으로 일으키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하는
그런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1학기 때 저희 그 대학학술 정책관 안에는 저희가 국이 그 과가 4개가 있습니다. 그 대학재정 장학과가 이제 등록금을 담당하고 대학 학사 제도과가 원격 수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학기 내내 저희 그 정부 교육부의 대학실에서 가장 현안이 많은 국이었습니다만 그 상황을 통해서 봤을 때 힘든 것도 있었습니다만 각 대학들이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적극적인 해답을 찾고 학생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어려운 점을 극복해 주는 그런 힘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경험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목도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즉 코로나 사태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후에 대학에 있어서의 혁신은 정부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대학이 스스로 그리고 정부가 중심이 되는 정책이 아니라 대학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다음과 같은 방안들을 만들어 보게 됐습니다. 크게 이제 보시면은 이제 몇 가지 화두가 나오는데요. 협업과 공유, 두 번째는 이제 인재의 양성, 이 세 번째는 저희 정부의 대학실에는 전문 대학도 담당하는 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 직업 교육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과 함께 뉴노멀이라고 하는 원격 교육을 어떻게 내실화할 것인지 이 4가지 방향에 대해서 한 4, 5개월 굉장히 고민도 하고 현장의 목소리도 듣고 총장님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가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는 협업과 공유에 있어서의 그 온오프라인의 기반을 구축하는 부분입니다. 저희 정부가 올 3월에는 풀었습니다만 이전에는 원격 수업에 대한 교과목을 일률적으로 20%로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수 학점도 제한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을 어떻든 간에 다 풀게 됩니다. 다 풀어서 어떻게 되냐 하면 대학의 학칙으로 원격 수업이든 그다음에 대면 수업이든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을 하고 그것이 자체적으로 혁신을 통해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저희가 개정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학위 관련된 부분인데 뭐 단독이든 공동이든 국내 대학 간에 온라인으로 석사학위 과정을 운영하도록 했고요. 두 번째는 국내 대학과 외국 대학 간에 이거는 온라인으로 학사뿐만 아니라 석사까지도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오픈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 이 국내 대학과 외국 대학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 대학들의 그 교육 과정이나 우리 대학들이 해외에 진출을 하고자 하는 그런 대학들이 사실 굉장히 많았었는데 교육부가 갖고 있는 일정한 규제 때문에 가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국내 대학과 외국 대학 간의 온라인으로의 교육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기회를 확대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의미가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뭐 연구 학술 활동 지원 공유 강화인데 저희 정부가 하는 사업 중에 보면 그 대학별로 그 학술지 구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를 모든 대학이 다 구독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국가가 한 70% 정도, 그다음에 대학이 30% 정도 되는 전자저널 관련된 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도 내년에 좀 더 확대하고 학술지, 학술대 서비스 역시 확대하면서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국회 안에서 디지털 집현전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플랫폼을 만드는 겁니다. 각각의 산재되어 있는 그런 각각의 정보를 국가지식정보연계를 통해서 하나의 플랫폼으로 만드는 그 작업 속에서 저희도 대학의 연구와 학술 활동을 지원하고 공유하고자 하는 것이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뒤에는 이제 지역과 그다음에 대학과의 그 상호 연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우선 이 부분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희 교육부 내에 굉장히 많은 직원들이 있죠. 근데 가장 의미 있게 보는 것은 이 부분입니다. 원격 수업을 이전에 제한했었습니다. 근데 이걸 다 풀었어요.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교지,
교사 이런 위주의 교육에 있었었던 하드웨어 위주의 그런 교육은 저희가 이제 아예 풀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정부에서는 기존의 학교에 있어서의 설립 요건이었던 그런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을 아예 근본적으로 바꿔야 될 거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고민 속에서 온라인으로 다 이제는 학사든 석사든 이루어지면 과연 우리 한국에 있는 대학 중에서 해외의 대학과 해외의 유수의 대학과 경쟁을 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대학이 몇 가지가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근본적인 고민을 하게 돼 있고요. 요거는 재밌는 얘기입니다만 대학생들이 집에서 원격 수업을 하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보게 됐어요. 무슨 강의를 받는지. 근데 봤더니 이거는 아니었거든요. 이거는 아니었고 저희가 K무기든 방송통신대학교의 강좌를 같이 연계해서 보게 했더니 비교가 되는 겁니다. 내가 이 강의를 이 돈을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촉발된 게 바로 등록금의 문제로 가게 되고 등록금에 있어서 더 이제 저희가 본질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게 계열별, 전공별 등록금에 대한 문제도 앞으로는 더 강화되지 않을까 논란이 사실 이제 걱정이 되는 많은 부분입니다만 가장 저희가 봤을 때 중요한 거는 원격 수업에 있어서의 그간의 제한을 푼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요. 세 번째로 가면 이제 공유는 그 지역에서 기반이 돼야 됩니다. 대학 하나가 아니고요.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대학이 같이 연계해서 성장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를 사실 굉장히 고민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수도권 중심에 있는 대학들은 아니죠. 지역에 거점을 둔 대학들의 사실은 고민이었어요. 지역에서 인재가 육성이 돼서 취업이 되고 그다음에 그것이 계속 정주할 수 있는 선순환적인 체계를 갖추지 않고서는 우리 한국 사회에 있어서의 고등교육이라고 하는 특히 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고등교육이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답이 그려지지 않습니다. 수도권에만 모든 것이 있는 건 바람직하지 않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보시면 충북, 경남, 전남, 광주 이 세 개 권역을 우선으로 해서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을 신규로 도입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 지역 안에 있는 대학, 그 지역 안에 있는 지자체, 그 지역 안에 있는 산업체가 같이 연계해서 교육과정도 만들고 학생도 선발을 하는 어떤 일종의 공유체계 형태의 생태계 사업을 만들고 이게 24년까지 비수도권 전 지역으로 사실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중요한 건 규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 고등교육법상의 규제 조항도 많이 있죠. 근데 그 규제가 이런 지역 혁신의 플랫폼 그리고 공유라고 하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에 지장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해당하는 지역에서 제출한 계획서에 필요 없다고 하거나 완화를 해달라고 하는 그런 규제들은 저희가 다 일정 기간 동안은 유예하거나 배제하도록 해서 이것을 통해서 그 지역 내에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확대를 할 생각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그 네거티브 방식의 전환인데 교육부의 규제를 앞으로는 이렇게 할 겁니다. 필요한 규제는 명시를 할 겁니다. 그래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고 이거 이외에는 대학이 다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한다고 선언을 했고요. 그다음에 요 진단 이게 내년에 이제 대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본 역량 진단이 이제 내년에 실시가 됩니다. 요 지표에서도 지역사회 기여와 연계 이런 부분들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저희가 대학 간 협업 공유를 위한 그런 생태계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제도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인재에 대한 양성입니다. 어떻게 인재를 양성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내년부터 사실 이제 신규 사업입니다만 디지털 신기술 혁신 공유대학 지역 굉장히 말이 길고 어렵습니다만 이 부분을 통해서 그 신기술 분야의 수준별로
뭐 하이 엔지니어가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테크니션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수준별로 인재를 약 26년까지 10만 명 정도 키우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건 내년에 예산이 반영이 됐습니다. 약 1,048억 원 정도가 반영이 돼서 시작을 할 건데요. 특히 보시면은 이거는 전공과 관계없이 이제 학생들이 디지털과 관련한 역량을 키우기 위한 것이 필요하다 한다면 그런 모듈화된 교육 과정을 이수를 해서 이수를 할 수 있고 이것이 이제 졸업을 유예하거나 또 현재 있는 재학생이나 취업 준비생 모든 사람들한테 취업에 있어서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통해서 만들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이거는 이제 이번에 그 저희가 10월 말에는 이제 BK 사업이 마무리되는데 서울대학교에 많은 단이 사실은 선정이 돼서 우선 축하드리면서 그 석박사급 인재에 있어서 핵심적인 사업이 BK 사업입니다. 그 BK 사업을 통해서 석박사급의 디지털 분야의 고급 인재도 양성하면서 옆에 보시면 전문 기술 인재 양성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보시면은 마이스터 고등학교라고 알고 계실 거예요. 특성화 고등학교 있고 마이스터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이제는 현장에서는 차별이냐라고 하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우리 그 직업국 쪽에서는 마이스터대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해서 조금 더 그 신산업 분야에 있어서의 전문적인 기술, 전문적인 능력을 지닌 인재를 보다 적극적으로 양성하자라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고 내년도부터 이제 한 4개 대학 정도를 중심으로 해서 시범 운영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격 수업과 관련된 자율적인 질관리 체제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모든 대학이 대면과 그다음에 비대면 수업을 혼용하는 그런 수업을 계획하고 있고 현재 하고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국회에서 계속 얘기 듣고 있고 그다음에 교육부는 뭐 할 거냐라고 묻는 것이 바로 질입니다. 어떻게 질을 담보할래? 대학이 다 잘하는 거 아닌데 그렇게 원격 수업 다 열어놓고 학위도 다 한다고 그러면 도대체 그 학위는 어떻게 믿는 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근본적인 질문을 받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질 관리를 위한 체제를 좀 구축할 필요가 있는데요. 저희가 2학기에 학사 관리 관련된 공문을 통해서 대학에 보낸 내용 중에서 대학이 다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원센터 같은 부분들이. 그런 대학별 원격교육 지원센터를 현재 설치한 대로 또 기존에 있는 데는 좀 변환을 통해서 그 해당하는 대학에 있어서의 원격 수업과 관련된 총괄적인 기능을 좀 수행해 주셨으면 하고요. 두 번째는 선생님 간의 편차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간의 편차를 연수를 통해서 좀 강화시켜 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면서 정부는 이번에 그 추경에 3차 추경에 교육부가 확보한 게 2가지가 있습니다. 등록금과 관련해서 저희가 굉장히 힘들 때 정부에서 1,000억이라고 하는 비대면 예산 사업을 만들었거든요. 그 비대면 예산 사업을 어떻게 쓰라고 했냐면 원격 교육과 같은 비대면 수업의 활성화를 위해 쓰도록 했고 서울대학교도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비대면 수업과 관련된 전문대 일반 합쳐서 1,000억입니다만 일정 부분 서울대도 이 지원 예산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조금 더 이거는 이제 일자리와 관련된 부분인데 약 4,200명 정도 되는 그런 인력들을 그 원격 교육에 관련된 도우미라고 하는 형태로 해서 좀 수업 컨텐츠나 이런 부분들에서 도움을 될 수 있도록 제가 예산을 좀 마련했고 다음에는 이제 각 대학이 가장 관심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혁신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혁신 지원 사업에 있어서의 사실은 올해 혁신 지원 사업을 많이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코로나가 생겼기 때문에 작년에 계획했던 부분들이 그대로 진행되지 않고 많은 부분이 현재는 집행이 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우선 대학 원격 교육과 관련된 인프라 등 역량 강화를 위해 쓸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조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수업 자체의 질에 대한 부분인데요. 대학 자체적으로는 저희는 이게 이제 학생이 참여하는 입니다. 학생이 참여하고 학생의 의견이 반영이 되는 원격 수업과 관련된 거버넌스 같은 그 위원회를 운영을 하도록 하고 강의 평가도 한
학기 중에 2번 정도는 꼭 해서 공개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대학에 말씀을 드렸고, 정부는 어떤 걸 하냐 하면 일반 대학에 있어서의 원격 수업 운영에 관련된 훈령, 즉 제도를 만들도록 해서, 그래서 대학이 또 정부의 제도에 기반이 돼서 원격 수업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토대를 만들고자 했고요. 요거는 이제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만 그 센터에 대한 부분인데, 권역에 저희가 전국을 10개의 권역으로 나누고 10개의 권역에 원격 교육 센터를 만들어서 LMS가 없는 대학도 있어요. 그리고 또 경험도 없는 대학들도 있고 해서 그 공동으로 LMS를 구축하고 콘텐츠를 개발하고 활용하고 또 원격 교육과 관련된 질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핵심적인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센터를 구축하는 것도 저희가 10개를 올 11월 중순이면 이제 결정이 돼서 운영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울대를 포함한 국립대에 있어서의 원격 수업과 관련된 인프라도 고도화하고, 그다음에 K묵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컨텐츠도 개발하고 공유를 확대를 통해서 원격 수업과 관련돼서 각 대학이 갖고 있는 격차를 좀 더 완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입체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말씀은 이걸로 하겠습니다. 코로나는 저희가 보기엔 교육계의 위기였어요. 어떻게 돌파할 것인지 초중등은 초중등대로, 고등교육은 고등교육대로 굉장히 고민하면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했습니다만, 현재 상황을 봤을 때는 글쎄 그래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떻든 뚫고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러한 여러 가지 경험들이 그냥 코로나가 이후에는 없어지는 게 아니라 캐피털라이제이션이라고 하죠. 집적화가 돼서 이것이 보다 우리 고등교육에 있어서의 혁신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저희는 그렇게 대학과 함께 지금 말씀드린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노력하고자 한다는 말씀으로 제 발표라고 할까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